저는 한수연입니다. 올해 38이고 결혼한 지 꼭 10년이 됐습니다. 남편은 이준혁 41살, 시어머니는 오복래 여사 65, 아이가 없습니다. 결혼하고 2달 만에 난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10년 동안 저는 이 집에서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죄 제가 지은 게 아니었습니다. 결혼 10년째 되던 가을이었습니다. 그날도 새벽 5시 반에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도 울리지 않았는데 몸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남편 이준혁이 고른 숨을 내쉬고 있었고 저는 소리 없이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발바닥이 차가운 거실 바닥에 닿는 순간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오복래 여사가 지난주에 가져다 주신 나물 반찬들이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도라지 무침을 꺼내 뚜껑을 열자 쌉싸름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이상하게 그 냄새가 저한테는 시댁 냄새로 기억되어 있었습니다. 제사마다, 명절마다 시어머니 댁 부엌에서 나던 그 냄새. 결혼 초에는 낯설었는데 이제는 그냥 일상이 됐습니다. 낯선 것도 10년이 지나면 일상이 되더라고요. 밥솥 타이머를 맞추고 국을 올리고 싱크대 앞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너머로 서울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하늘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손이 배로 갔습니다. 버릇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면 자꾸 손이 배로 갔습니다. 따뜻하게 감싸주면 뭔가 채워지는 것 같아서요. 물론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은 자꾸 그쪽으로 갔습니다. 정말이지. 10년이 지나도 이 손버릇 하나 못 고치는 사람이 나야. 저는 스스로에게 쓴웃음을 짓고 손을 걷었습니다. 국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 댁에 들렀습니다.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토요일은 시어머니 댁 청소와 반찬 챙기는 날이었습니다. 누가 정한 것도 아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결혼 초에 한 번 청소를 도와드렸더니 그 다음 주에도 당연히 오는 줄 아셨고 그 다음 주에도 그렇게 10년이 쌓였습니다. 제가 무르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그렇게라도 해야 이 집에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서자 텔레비전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더니 리모컨으로 볼륨을 줄이고 말씀하셨습니다. 왔어? 오늘 좀 늦었네. 죄송해요, 어머니. 장을 좀 봐오느라고요. 거실 청소기 먼저 돌려요. 오늘 먼지가 많이 쌓였어. 저는 네 하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점퍼를 현관 옷걸이에 걸면서 속으로 숨을 한번 고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바구니에서 재료를 꺼내 냉장고를 열었더니 이미 반찬통들이 여러 개 들어차 있었습니다. 동서 이정란 씨가 넣어둔 것들이었습니다. 제 것보다 2배는 됐습니다. 그렇지. 거기는 애가 있으니까. 어머니도 거기가 더 마음이 쓰이시겠지. 저는 그 생각을 얼른 다른 곳으로 밀어두었습니다. 자꾸 그쪽으로 생각이 흐르면 하루 종일 무거워지니까요. 재료를 냉장고에 넣고 청소기를 꺼내 거실로 나갔습니다. 청소기 소리가 윙윙 울렸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연아. 청소기를 끄고 돌아봤습니다. 네, 어머니. 정란이 보니까 요즘 산부인과 또 다닌다고 하던데. 너는 어디 알아보고 있긴 해? 저는 청소기 손잡이를 쥔 채로 잠시 굳었습니다. 이 질문이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변주해가며 들어온 질문이었습니다. 다만 오늘은 시작이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다니는 데는 없어요. 그럼 안 되지. 이 나이 넘어가면 더 힘들다고. 20대가 아니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청소기 전원을 다시 켰습니다. 윙윙거리는 소리가 다시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더 말씀하시려다 텔레비전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이 질문은 안 익숙해지는구나. 아니, 사실은 익숙해진 건데 그냥 아프기만 한 건지도 모르지. 청소를 마치고 설거지까지 끝냈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식탁으로 부르셨습니다. 잠깐 앉아봐요. 뭔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평소처럼 텔레비전 보면서 한마디 던지시는 게 아니라 식탁 의자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행주로 손을 닦으며 식탁으로 갔습니다. 의자를 당겨 앉으면서 그 봉투를 봤습니다. 이름도 주소도 적혀 있지 않은 봉투였습니다. 두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봉투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열어봐요. 저는 봉투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왜 떨렸는지 지금도 정확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알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이것이 보통 것이 아니라는 걸 열기도 전에 손바닥이 알고 있었습니다. 봉투 입구를 열었습니다. 서류가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앞장에 굵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대리모 계약서 초안. 저는 그 글자를 2번 읽었습니다. 3번 읽었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반응을 기다리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당황하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아주 오래 생각해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읽으면 알아요. 요즘은 절차가 많이 간편해졌더라고. 거기 적힌 병원이 믿을 만한 데니까. 어머니, 저한테 이걸 왜? 가문의 대를 이어야지 어떡해요. 수연 씨가 못 낳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수연 씨가 못 낳으면 그 한마디가 식탁 위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눈물이 쏟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냥 어딘가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래 눌러왔던 무언가가 그 한마디에 끊어졌습니다. 내가 못 낳는다고. 10년 동안 그 말을 믿어왔습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이 집에 빚을 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뭘 해도 참아야 한다고. 그런데 오늘 이 봉투 앞에서 처음으로 다른 생각이 스쳤습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내가 못 낳는 게 맞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봉투를 가방 깊숙이 눌러 넣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단풍이 든 나뭇잎들이 노랗고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계절이었는데 저는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버스 유리창에 이마를 살짝 기댄 채 그냥 흘러가는 풍경만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남편 이준혁에게 봉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걱정하시는 거잖아. 저는 그 말 앞에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봤습니다. 어머니 편을 드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무언가에 대한 미안함처럼 보였습니다. 오래 함께 살아온 사람이라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흘 동안 저는 그 봉투를 가방 속에 넣은 채 들고 다녔습니다. 열어보지도 버리지도 않고 출근하는 지하철 안에서도 점심을 먹는 동안에도 집에 돌아와 설거지를 하는 내내도 가방 한편에
그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 바닥에 흘린 물기를 닦으면서 저는 무릎을 꿇고 행주질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무릎이 타일 바닥에 닿는 느낌이 차가웠습니다. 물 닦던 행주를 손에 쥔 채로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잠깐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무릎 꿇고 바닥 닦는 이 여자가 정말 나야. 저는 일어섰습니다. 행주를 싱크대에 걸고 손을 씻었습니다. 수도꼭지 앞 작은 거울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38인데 어딘가 50처럼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저 눈가주름 언제부터 이렇게 깊어진 거야? 시어머니가 다시 연락한 것은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받았습니다. 거실에서 낮게 통화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제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실에서 책을 읽는 척하면서 남편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머니한테서 왔어? 응. 뭐라고 하셔? 남편이 침대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등을 제 쪽으로 향한 채였습니다. 토요일에 한번 와달라고 하셔. 봉투 얘기 때문에? 수연아, 어머니가 나쁜 뜻으로 하시는 건 아니야. 나쁜 뜻이 아니면? 남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을 덮었습니다. 좋은 뜻으로 며느리한테 대리모 계약서를 내밀 수 있어? 준혁아, 나 그 봉투에 서명 못해.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일이야.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토요일에 같이 가. 내가 어머니한테 말할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남편이 정말 어머니 앞에서 뭔가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10년 동안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요일 시어머니 댁 거실에 셋이 앉았습니다. 커피가 3잔 탁자 위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신 것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바로 말을 꺼내셨습니다. 수연 씨, 그 서류 읽어봤어요? 읽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다봤습니다. 잔 안에 김이 아직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김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못하겠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잔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났습니다.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가 주신 서류에 서명 못하겠다는 말이에요. 수연 씨, 지금 가문의 대가 끊기는 게 보이잖아요. 나이가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요? 어머니, 저도 아이를 원해요. 하지만 이 방법은 제가 선택할 수 없어요. 왜요? 뭐가 문제야? 다 널 위한 건데. 다 나를 위한 거라고. 10년 동안 그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어머니가 하시는 건 다 나를 위한 거라고. 그런데 왜 나는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었을까?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쥔 채 탁자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해줘. 지금 한마디만 해줘. 옆에 있어주겠다고 했잖아.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수연이가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더 생각해봐요. 이게 다 누구를 위한 건데.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운전을 했고 저는 조수석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가로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지나쳤습니다. 라디오가 낮게 켜져 있었는데 무슨 노래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연아, 오늘 잘 말했어.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창밖에서 눈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준혁아, 너 어머니 편이야, 내 편이야.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무슨 말이야, 당연히 당신 편이지.
그럼 오늘 거기서 왜 그 한마디밖에 못했어? 내가 말했잖아.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고. 그게 전부야? 10년 동안 같이 살아온 아내한테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전부야? 남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차가 다시 달렸습니다. 당신 편이라고.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본인은 알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혼자 산부인과를 가보기로. 10년 전 그 검사 결과가 진짜인지 직접 확인하기로. 아무도 모르게 혼자. 변호사 상담이 아니었습니다. 산부인과였습니다. 결혼 전에 다니던 병원이었습니다. 당시 다니던 동네 산부인과. 이름조차 가물가물했는데 신혼 초에 정리한 서류 박스에서 영수증 한 장이 나왔습니다. 그 병원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10년 전 기록도 있냐고 물었더니 의무기록 보관 기간이 남아있다며 본인 확인 후 발급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반차를 냈습니다.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창구에서 의무기록 사본을 받아들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펼쳐봤습니다. 결혼식 사흘 전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결혼 전 건강검진 개념으로 받았던 기본 산부인과 검사였습니다. 결과란을 찾았습니다. 정상, 자궁상태 정상, 난소 기능 정상, 특이 소견 없음. 저는 그 두 글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정상.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가 데려간 박현숙 산부인과에서 받은 결과는 달랐습니다. 난임 판정. 자궁 내막이 얇고 난포 발달이 불규칙하다는 소견이었습니다. 그 결과지를 보며 저는 울었습니다. 남편도 그 자리에 있었고 시어머니도. 그런데 그 검사를 받기 사흘 전에 다른 병원에서 받은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사흘 사이에 사람 몸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나? 사흘 전에 정상이었는데 사흘 뒤에 갑자기 난임이 된다고? 저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두 기록을 머릿속으로 나란히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무서워서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데려간 그 병원, 어머니가 아는 원장이라고 했던 그 병원,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서 이정란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동서에게서 연락이 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시댁 행사 때 연락이 오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동서는 늘 저한테 약간 불편한 시선을 보내왔고 저는 그것이 아이 없는 저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연 씨, 나 이정란인데. 지금 통화돼요? 네, 돼요. 저 좀 봐도 될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전화로는 못해요. 직접 만나야 해요. 수연 씨한테 꼭 말해야 할 것 같은데 오래 망설였거든요. 이제는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지하철이 터널로 들어갔습니다. 언제 시간 돼요? 빠를수록 좋아요. 그리고 수연 씨, 어머님한테는 우리가 만난다는 말 하지 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지하철이 다시 밝은 구간으로 나왔습니다. 형광등 빛이 환하게 쏟아졌습니다. 모든 것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직 확신은 없었지만 느낌은 있었습니다. 이 가족 안에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다는 느낌이. 동서 이정란과 만난 곳은 집 근처 작은 카페였습니다. 저보다 먼저 와 있었습니다. 창가 구석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 눈인사를 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늘 활달하고 직선적인 인상인데
그날은 뭔가 조심스럽고 무거운 얼굴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하기가 많이 어려웠어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2년이요. 2년을 알면서 말 못했어요. 2년이요? 대리모 계약서 얘기 들었을 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어요. 저는 음료가 나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물었습니다. 뭘 알고 계신 거예요? 이정란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2년 전에 시댁 행사 때였어요. 어머님이랑 박현숙 원장이 대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그 원장이 어머님 오래된 지인이잖아요. 그때 들은 거예요. 어머님이 원장한테 그러셨어요. 수연이 검사 결과 잘 처리해줘서 고맙다고. 재호 거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카페 안의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이 검사 결과 잘 처리해줘서 고맙다고. 재호 거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재호 거, 재호의 것. 재호의 것이 밖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정란 씨, 재호 거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제가 그때 들은 말 그대로예요. 수연 씨 검사 결과가 처리됐다는 것, 그리고 재호 씨 것이 밖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것.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어제 결혼 전에 다니던 병원에서 의무 기록을 받아왔어요. 결혼식 사흘 전 검사 결과예요. 정상이에요. 그리고 결혼 직후 어머니가 데려간 병원에서 받은 결과는 난임이었어요. 이정란이 두 기록을 번갈아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연 씨, 박현숙 원장한테 직접 가봐요. 카페를 나오면서 이정란이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다가 돌아봤습니다. 올해 말 못한 거 미안해요. 이게 내가 할 말이 아닌 것 같아서 계속 미뤘는데 대리모 계약서 얘기 듣고 나서는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이정란 씨. 진짜로. 이정란이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재호의 것이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저는 그 말이 뜻하는 것을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아직 확인하지 않았지만 알게 되면 제 10년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될 것이라는 것도. 저는 핸드폰을 꺼내 박현숙 산부인과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박현숙 산부인과는 시어머니 댁에서 두 정거장 거리에 있었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병원이었습니다. 결혼 직후 시어머니가 직접 데려간 곳. 당시에는 원장 선생님이 오래된 지인이니 믿을만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의심도 없이 따라갔었습니다. 진료 예약을 했더니 당일 오후 슬롯이 있었습니다. 저는 반차를 또 냈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손에 힘을 주었다 뺐다를 반복했습니다. 이름이 불렸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원장 박현숙이 차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60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눈가에 오래된 무언가가 배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자리를 권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10년 전에 여기서 검사를 받은 적 있어요. 네, 차트 보니까 이름이 있네요. 그때 난임 판정을 받았는데요. 원장이 차트를 봤습니다. 기록에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이건 그 검사를 받기 사흘 전에 다른 병원에서 받은 결과예요. 정상이에요. 원장이 서류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는 것을 저는 정확히 봤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사람마다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사흘 사이예요. 그래도 상태에 따라서. 원장님, 저 오복래 씨 며느리예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원장이 차트에서 눈을 들어 저를 봤습니다. 저도 원장을 봤습니다. 오복래 어머니가 이 검사를 부탁하신 거죠? 원장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알아야 해요.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제가 아이를 못 낳는 줄 알고 살았어요. 죄인처럼 살았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야 해요. 원장의 손이 탁자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원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손을 무릎 위에 얹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이 눈을 떴습니다. 오복래 씨가 부탁했어요. 수연 씨 결과를 조정해 달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장이 계속했습니다. 한 번 말을 꺼내자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복래 씨가 연락이 온 건 수연 씨 결혼 며칠 전이에요. 며느리 될 사람을 데려올 테니 검사 결과를 난임으로 조정해 달라고. 이유는 아들 때문이에요. 이준혁 씨가 무정자증이에요. 결혼 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오복래 씨가 그 사실이 밖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며느리를 난임으로 만들어 이유를 돌리려 한 거예요.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정자증?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검사를 조작했다. 10년 동안 제가 자책해온 이유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없었어. 처음부터 내 잘못이 아니었어. 원장이 말했습니다. 수연 씨, 저 그때 하면 안 되는 짓인 거 알았어요. 오복래 씨가 오래된 지인이라 그냥 넘어간 건데 그 이후로 10년 동안 마음에 걸렸어요. 미안합니다. 저는 잠시 원장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1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아닌 이 사람한테서.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원장님, 진술서를 써주실 수 있어요? 원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쓸게요. 이미 늦었지만 써야 할 것 같아요. 박현숙 원장의 진술서를 받아든 날 저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부엌에 들어가 물을 끓였습니다. 차를 마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을 어딘가에 두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뭔가를 했습니다. 물이 끓었습니다. 컵에 따랐습니다. 김이 올라왔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김을 바라보다가 컵을 식탁에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준혁아, 너는 얼마나 알고 있는 거야?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들어오면서 불을 켰습니다. 저를 보더니 멈췄습니다. 불도 안 켜고 있었어? 앉아. 남편이 신발을 벗으면서 저를 봤습니다. 뭔가 감지한 듯 표정이 굳었습니다. 식탁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2장을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결혼 전 정상 판정, 그리고 오늘 원장에게 받은 진술서. 오늘 박현숙 원장 만나고 왔어.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혁아, 너 알고 있었어? 내가 무정자증인 거.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남편의 얼굴을 봤습니다. 부인하려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각오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그 3글자가 식탁 위에 떨어졌습니다. 결혼 전부터? 응. 어머니가 내 검사 결과를 조작한 것도? 그건 어머니가 혼자 하신 거야. 나는 나중에 알았어. 결혼하고 나서 한참 뒤에. 알고 나서 말하지 않은 거야. 수연아, 몇 년이야? 알고 나서 몇 년 동안 말 안 한 거야. 남편이 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내가 문제인 줄 알았어. 내가 부족한 줄 알았어.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못 든 것도, 아이 이야기 나올 때마다 자리에서 도망친 것도 다 내 잘못인 줄 알았어.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 처음부터 아니었어.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눈이 맑았습니다. 이미 병원에서 다 나온 것인지 너무 깊이 들어가서 이제 눈물도 안 나오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진짜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무릎 꿇은 남편. 10년 만에 사과. 10년 전에 했어야 할 말이야. 지금은 너무 늦었어. 저는 진술서를 들었습니다. 준혁아, 나 변호사 만날 거야.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직접 말할 거야. 변호사를 만난 것은 남편의 자백 다음 날이었습니다. 서류들을 모두 챙겨갔습니다. 결혼 전 정상 판정 의무 기록, 결혼 후 난임 판정 차트 사본, 박현숙 원장의 자필 진술서, 동서 이정란의 증언 내용 정리, 그리고 시어머니가 건넨 대리모 계약서 봉투. 변호사가 서류들을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사기 혐의 성립해요. 의료기록 조작 공모에 해당해요. 형사 고소 진행 가능합니다. 이혼도 같이 진행하실 거죠? 네. 그런데 그 전에 시어머니한테 직접 말하고 싶어요. 변호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혼자 가지 마시고 증인이 있는 게 좋아요. 시어머니 댁 거실에 앉은 것은 사흘 뒤였습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동서 이정란이 함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정란이 온 것을 보고 잠깐 표정이 굳었다가 평소처럼 자리를 권하셨습니다. 차를 내오시고 당신 것을 한 모금 마시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수연 씨, 대리모 건은 좀 더 생각해 봤어요? 저는 차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다른 얘기하러 왔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하나씩 펼쳤습니다. 10년 전 박현숙 원장한테 제 검사 결과를 조정해달라고 부탁하신 거 맞죠?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차잔이 탁자에 내려놓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소리였는데 크게 들렸습니다. 그건 무슨... 박현숙 원장이 다 말했어요. 본인 자필로 진술서도 썼고요. 시어머니가 침묵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수연 씨, 그게 다 재호를 위한 거였어. 재호가 결혼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재호를 위해서요. 저는 그 말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어머니, 재호를 위한 거라면 저는요? 저는 10년 동안 제 탓인 줄 알고 살았어요. 명절마다 사람들 눈치 봤어요. 아이 이야기 나올 때마다 자리에서 도망쳤어요. 혼자 산부인과를 전전했어요. 그게 다 재호를 위한 거라면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라면 뭐요?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며느리라면 참아야 한다는 말씀 하시려는 거죠. 어머니, 저 이제 그 말 안 들어도 돼요. 어머니가 10년 전에 제 검사 결과를 조작했어요. 그거 사기예요. 저 형사 고소할 거예요. 이혼 소송도 같이 진행할 거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정란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10년 동안 제가 잘못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네요. 저는 서류들을 정리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 씨,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서자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잠깐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이 없었습니다. 10년 만에 이 하늘이 이렇게 넓었구나. 형사 고소는 접수하고 석 달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오복래는 사기 및 의료 기록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현숙 원장은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면허 취소 절차가 개시됐습니다. 남편 이준혁은 공모 여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결혼 전 자신의 무정자증을 알고 있었다는 것, 시어머니의 조작을 나중에 알고도 묵인했다는 것이 인정됐습니다. 적극적인 공모는 아니었지만 묵인에 따른 민사 책임은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이혼 조정은 그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조정 자리에서 남편은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 재산 분할 모두 큰 저항 없이 수용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의 얼굴을 봤습니다. 안쓰럽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날, 저는 혼자 카페에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를 시켰습니다. 창밖으로 은행나무가 보였습니다. 잎이 다 진 앙상한 가지들이 겨울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나무를 바라봤습니다. 10년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구나. 아쉽다는 감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서 혼자 자책했던 밤들, 아이 없는 며느리라는 낙인 속에서 작아졌던 순간들, 그것들은 없던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내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사한 집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방 2개, 거실 하나.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작은 공원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가장 먼저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공기를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상자들이 여기저기 쌓인 빈 방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서서 방을 둘러봤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혼자는 달랐습니다. 시댁 눈치를 보느라 자책에 짓눌려 혼자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무 무게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이게 혼자라는 게 이런 거구나. 가벼운 거구나. 짐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결혼 전 물건들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뚜껑을 열었더니 사진들, 책들, 그리고 작은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결혼 전에 쓰던 일기장이었습니다. 표지에 20살 때 제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수연. 저는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살며시 짚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저는 일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쓰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냥 안 쓰게 됐습니다. 10년 동안 빈 페이지였습니다. 저는 상자를 뒤져서 볼펜을 찾아냈습니다. 오래된 일기장의 마지막 비어있는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썼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나로 산다. 20살 때 한수연이 쓴 이름 옆에 38살 한수연이 쓴 문장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봄이 됐습니다. 저는 새 직장을 찾았습니다. 오래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일인데 아이 문제, 시댁 문제를 핑계로 미뤄왔던 일이었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던 날 혼자 좋아하는 파스타 집에 들어가서 혼자 주문하고 혼자 먹었습니다. 이상하게 맛있었습니다. 동서 이정란에게서 가끔 연락이 왔습니다. 괜찮냐고, 잘 지내냐고. 저는 잘 지낸다고 답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공원을 걸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노부부가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잠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배를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릎 위에 편하게 두었습니다. 이 손버릇, 이제야 고쳐졌네.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날렸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날아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판도 남아있고 새삼도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이름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한수연, 38. 이제부터의 이야기. 지금까지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